You don't have the cards right now. Document, first document will be first step to know. Didn't dictate what we. 자, 류현수 교수님. 계속해서 미국의 압박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를 향해서. 예.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을 일종의 민감 국가로 검토할 수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민감 국가가 도대체 뭡니까? 그 지금까지 미국에서 민간 국가로 어떤 나라를 분류했는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을 텐데요. 이란, 시리아, 북한,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입니다. 그런 나라랑 우리랑 비슷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좀 황당한 일인데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경제 안보라든지 국가 안보에서 특별하게 관심을 쏟고 주시할 나라로 선정할 때 이것을 네. 이제 민간 국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에너지부가 있는데요. 여기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냐면 내달 15일부터 예. 한국을 민간 국가로 분류하고 주시해야 된다. 이런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예. 아직 확정 단계는 아니지만 그런 민감 국가에 한국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자체가 예. 상당히 좀 의아한 일이죠. 자, 뭐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 저 국기들에 우리나라가 있는 것도 상당히 어색한데요. 그러니까 영원한 동맹은 없다 이런 말이 사실 절로 떠올라요. 최근에 아까 잠깐 앞에서 저희가 언급을 했지만 우크라이나 사태 이런 거 보면 이거 남의 나라 얘기 같지만은 않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우리가 삼국지를 많이 보는데요. 예, 거기에서 보면 동맹이 없다는 게 바로 나옵니다. 유비와 손권이 동맹을 맺고 적벽대전을 벌이지만 예, 끝나고 바로 싸우잖아요. 동맹은 원래 깨지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리고 두 번째, 우크라이나를 자꾸 오방 동맹 그러는데 우크라이나는 소련권이었고 유럽에게 우크라이나는 오방도 아니고 동맹도 아니에요. 미국엔 더 그렇고요. 근데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위치상 우크라이나가 뚫리면 유럽이 뚫리니 어쩔 수 없이 도와줬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한국과 똑같이 놓고 본다. 그건 우리한테 신뢰죠. 우리는 동맹이고 현재까지는 적어도 네, 우크라이나는 미국에게 동맹도 아니고 오방도 아닙니다. 다만 유럽의 안보를 위해서 도와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영원한 동맹은 없지만 지금 한미 동맹은 서로 필요로 한다. 꽤 오래 갈 거다. 네. 우크라이나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도 뭐 동맹은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영원하지 않으니까 언젠간 깨져요. 네. 예. 언젠가 또 깨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안심할 수 없다 이런 건데 그런데 실제로 우크라이나 사례를 보면요, 류현수 교수님, 우리가 반출을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미국의 압박으로 사실 우크라이나가 상당히 많은 것을 잃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것을 잃고 있는지 보면 우리도 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사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요, 예, 광물 자원은 지하 자원은 미국에게 뜯기고 영토는 러시아에게 뺏기고 그러니까 이런 상태일 텐데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그 히토류 개발을 이렇게 강권하고 압박해서 결국은 이제 항복 선언을 받아냈죠.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그 중동부에 있는 히토류 자원을 개발하는 수익을 다 가져갈 것이고요. 당연히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쪽에 있는 20% 땅을 네. 점령한 상태고 이것을 내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지도만 놓고 보자면 그 분홍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사실은 많지는 않아 보이죠. 예, 국토의 극히 일부로 보이는데 문제는 저 땅에 우크라이나의 공업시설이 다 집중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저 땅을 빼앗기게 되면 우크라이나는 그야말로 그 농업국가로 전락하는 셈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고요. 네. 사실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전쟁을 거치면서 엄청나게 많은 그러니까 700만 명이나 되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해외로 예. 지금 피난을 가 있는 상태인데 처음에는 이 그 피난민들이 전쟁이 끝나면 고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3년 동안 전쟁이 지속되면서 그런 의사가 많이 꺾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람이 절반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전쟁 전에 인구가 4천만 명이 넘었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은 2,700만 명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경제 재건을 위해서는 경제 활동 인구가 많아야 되는데 이 경제 활동 인구가 지금 1,200만 명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현재도 어렵지만
앞으로 미래에도 국가 발전의 동력을 확보하지 못해서 좀 암담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민간인 장병이 11만 명 이상이 숨졌고 또 난민이 700만 명 이상이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되고 3년간 손실액만 한 218조 원이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러니까 예. 상당히 많이 우크라이나가 손실을 잃게 된 건데 예. 이쯤에서 퀴즈가 준비되어 있죠. 예. 네, 모든 걸 잃게 된 우크라이나. 이게 모두 과거의 우크라이나가 이것을 했기 때문이다. 이 세 자인데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비극은 뭐뭐뭐 때문이다. 뭐뭐뭐 때문이다. 세 글자. 좀 너무 어려운데요. 혹시 우크라이나의 비극은 뭐 정치인 때문이다 이런 거 아닐까요? 요즘 많이 회자되는 얘기죠. 핵무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핵무기요. 핵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잘 갖고 있었던 핵무기를 포기했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지, 근접합니다. 핵 포기. 예. 무슨 얘기죠? 사실 이 우크라이나는 1990년대 초까지는 세계 3위 핵보유국이었어요. 예. 근데 러시아가 소련이 해체되면서 91년도부터는 이제 핵무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핵무기가 사실 엄청 많았어요. 1240기 전략핵탄두에다가 176기의 ICBM, 그다음에 2000기에 달하는 전술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니 심각하죠. 상당히 위협적인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를 두고 미국과 영국과 러시아가 이제 회의를 한 거죠. 예. 근데 협의를 했어요. 합의, MOU를 맺었는데 그거를 러시아에 이제 반납해라. 반납하면은 핵 전쟁 도발을 하면은 핵으로 지켜줄 것이고 그것도 유엔의 합의를 통해서 그다음에 안전의 유예가 있으면은 그것도 서명 당사국들이 모여서 토의를 해가지고 지켜주겠다. 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반납을 하게 됐어요. 1994년도부터 96년도까지 4차례에 걸쳐서 반납을 했죠. 요즘 많이 나온 얘기가 그때 반납을 안 했으면 핵 포기 안 했으면 지금 러시아가 했겠느냐. 예. 근데 사실 그렇게 하고 나서 2014년도에 크림반도를 그냥 병합해버렸잖아요. 갑자기. 네. 그때 영국이나 뭐 미국 뭐 해줬습니까? 아무것도 안 해줬다고. 그러니까 반발이 심했죠. 이 각서 이거 뭐냐? 이거 뭐 약속해놓고 안보 안 지켜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이 협약이나 조약이라는 건 막 엄청 많아요. 한 20개 이상 돼요. 근데 그거 국제 협약이나 조약 이런 것들은 구속력이 없다는 거예요. 예. 처벌을 못해, 처벌을. 그렇기 때문에 있으나마나 한 건데 거기다가 MOU는 우리가 통상 계약하기 전에 알았다 하고 이 계약 서명하는 거거든. 네. 그건 없어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힘이 없어. 그때 핵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오늘날 이 자리가 이런 사태가 없을 것이다 하는 얘기죠. 그런데 그럼 당시에 조한봉 박사님, 예. 우크라이나의 이게 자발적 포기로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어쩔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능력으로는 유지 보수가 힘들었고 예. 심지어 핵무기 발사 코드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그럼 못 써요 사실은. 그리고 핵무기는 유지 보수에 천문학적 돈이 들어갑니다. 미국이 1년에 쓰는 돈이 핵무기 관리에 한 400억 불 되거든요. 핵탄두, ICBM, 관련된 SLBM, 함정, 그다음에 장치.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유지할 수 있는 돈이 없었어요. 네. 그리고 넌 루가법에 의해서 미국에 의해서 상당한 정도의 경제 재건의 그 지원을 받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때 왜 포기했느냐?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미 있는 시설들도 관리를 못해서 위험한 지경으로 방치되고 있었거든요. 다만 중요한 건 우리 문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그때 MOU가 아니라 확실한 보장책을 더 받았어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우크라이나가 너무 안이하게 생각을 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핵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또 핵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크림반도 같은 경우는 예. 러시아가 아마 우크라이나 핵을 가졌어도 합병을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크라이나가 보면은 전쟁을 한번 치름으로써 모든 걸 사실 잃게 된 거나 다름없다. 아까 류한수 교수님이 설명해 주신 거 보면은 대부분 상당히 많이 잃고 있는 상황인데 예. 그러면 이게 사실 우리의 미래일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트럼프가 임기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면서 첫 미국 의회 연설을 했는데 예. 미국과 거래를 하면서 미국이 가장 손해를 보고 있는 나라를 콕 집어서 말했어요. 그게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트럼프는 사실은 정치가로서의 속성보다는 예. 시체말로 장사꾼의 속성이 아주 강한 사람인데 네. 절대로 손해를 보지 않겠다. 그리고 그 손해를 보는 대상이 설사 우리의 그 동맹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상관은 않겠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동맹을 톡톡톡톡 쳐서 많이 뺏어먹는 어떤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트럼프가 생각할 때 미국이 한국과 무역을 하면서 엄청나게 심한 적자를 겪고 있고요. 네. 미국이 한국에 어떤 상품을 수출할 때 한국이 내는 관세보다 4배의 관세를 더 내고 있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근거가 없는 얘기죠. 근데 근거가 없지만 어쨌든 간에 그 트럼프의 사고방식에서는 한국이 반드시 한번 뭐랄까요. 이 관계를 산정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미국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대외 관계에서 손해를 보고 있는 나라로 우리나라를 사실상 겨냥을 했고 동맹이든 아니든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이게 트럼프의 기류면은 우리한테 압박이 슬슬 다가올 일만 남은 것 같은데 그중에 가장 거론되는 게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잖아요, 문 교수님. 그렇죠. 이제 트럼프 일기의 악몽이 다시 떠오르는데 예. 그때 당시에 1조 389억 원을 우리가 매년 냈어요. 그런데 500%를 올려달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게 뭐야 이거 시장 장사권도 아니고 예. 그래가지고 엄청 이 뭐 협상이 난항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 바이든 정부로 넘겼어요. 협상이 안 끝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물가 상승률하고 국방비 이 인상률하고 해서 했는데 지금 작년에 이제 그 선거 때 또 얘기한 거예요. 10월 달쯤 해가지고 예. 내가 대통령을 지금 했으면 지금까지 했다라면은 그 한국에 100억 불은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국민들이 이거 10배 올리는 거 아니야? 예. 이제 지금 우리가 2025년에 1조 4천억 하는데 10배 올리면 1조 14조잖아요. 14조. 예. 예. 그러니까 100억 불이면 그 정도 지금 환율이 올라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악몽이 떠오르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럴 바에야 우리도 뭐 핵무장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막 여론이 비등한 거예요. 예. 왜 자꾸 방위 한미연합 동맹하면서 돈으로만 가치를 환산하느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한다만 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대비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지금 들끓고 있죠. 그러니까 내야 되는 돈이 1조 4천억 원. 어마어마한 돈이 예상이 되는 건데. 자, 그러면 10배면 14조죠, 14조. 그렇죠. 그렇네요. 1조 4천억 원에서 10배니까 지금 한 14조 6천억 원. 그렇죠. 14조 그러니까 더하면 한 15조 원 가까이 낼 수도 있는 건데. 자, 이거 만약에 조원모 박사님, 방위비 분담금 이거 조정이 안 될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있는 지금 주한미군 우리 싹 다 빼버리겠다. 철수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 협상 방식은요. 상대방에게 감당할 수 없는 요구를 한 다음에 예. 상대방의 약점으로 치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한테 감당할 수 없는 요구를 해놓고 강요하고 그다음에 말을 안 들으니까 무기 지원 중단, 정보 중단. 쿠르스크 수세에서 열쇠로 놓이잖아요. 네. 상당분 뺏겼어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말을 안 들으면 가지고 있는 건 나 주한미군 뺄 거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카드는 살아 있죠. 본인이 이미 얘기한 적이 있고요. 독일의 경우에는 철수를 결정도 한 적이 있고. 예. 그렇게 보면 어느 거든 가능하다. 그러나 중요한 건 주한미군은 이미 북한만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 중국을 견제하는 거대한 미국의 전략의 일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때 주한미군 어쩌고 하니까 미국 공화당, 민주당 모두 합심을 해서 그거 안 되지 28,500m를 못 줄여라고 의회에서 견제장치 만들어 놓을 정도거든요. 예. 건드릴 수는 있겠지만 완전히 빼는 건 우리보다 엄밀히 보면 미국에 더 큰 손해가 될 수 있다. 줄이려고 하는 건 뭐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만 네. 완전히 뺀다는 건 쉬운 선택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쉬운 선택은 아닐지라도 아까 박사님이 설명해 주신 걸 들으니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한테 회담 이후에 분위기가 냉랭한 상태에서 미국의 군사 원조 전면 중단하겠다 이렇게 나선 거잖아요. 그거를 우리에게도 주한미군 철수와 비슷하게 볼 수도 있는 시나리오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예. 우크라이나, 대한민국은 다릅니다. 우크라이나의 전략적 가치와 대한민국의 전략적 가치. 그러니까 미국은 이 오바마 때부터 일관된 정책이 하나 있어요. 한 놈만 편다. 네. 그러면 중국이다. 그러면 중국을 견제하는데 주한미군을 빼고 그러면 한국을 중국의 영향권에 준다? 그렇죠. 예.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비교 돌맞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런데 우리가 독자적인 핵무장이 필요하다. 아까 문근식 교수님께서도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미 뭐 방송이니까 통계는 뭐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예. 이미 상당히 높아요. 근데 만일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고 미국이 방위비 압박, 주한미군 철수까지 나오면 거의 아마 지금보다 거의 뭐 압도적 다수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예. 자체 핵무장론의 특징이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갈라져 있잖아요. 네. 여론조사하면. 근데 자체 핵무장론에는 진보와 보수의 차이가 거의 안 나요. 아, 그러니까 아마 여론은 상당히 높아질 거고
국제 정치는 국내 정치 앞에서는 힘을 잃어요. 네. 국내 정치인들이 모두 국내 정치 인기를 신경 쓰니까 자체 핵무장론이 압도적이면 우리 지도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렇군요. 관련해서 지금 류한수 교수님이 퀴즈를 준비해 주셨죠? 예, 퀴즈를 준비했는데요. 영국의 전통이 있는 그 저널이 이코노미스트가 있는데요. 이코노미스트에서 한국에 만약에 독자적 핵 개발에 나서면 이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예측 기사를 썼습니다. 아, 그래요? 한 몇 년을 말했을까요? 이코노미스트가. 일단 우리나라는 핵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니까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한 10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요? 정답은요. 1년입니다. 아, 1년이에요? 예. 사실은 그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그 핵 공유 얘기가 나왔는데 미국의 기본 입장은 우리가 핵으로 대한민국을 지켜줄 테니 당신 나라는 핵을 개발할 필요가 없다, 공유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입장을 정했었는데 요즘 그 상황이 많이 달라져서 핵무기를 자체 개발하자는 말이 나오고 있죠. 근데 문제는 그 시간이 걸리는 시간인데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일단 엄청난 그 핵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그 핵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그 부산물을 활용해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 중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잠수함 기반에서 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저게 SLBM 그 말씀하신 잠수함 탄도미사일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그 과학 기술의 수준을 생각하면 마음만 먹는다면 아주 빠른 시간 안에 핵무기를 자체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코노미스트의 지적이죠. 결국은 한국은 마음만 먹는다면 핵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뿐이다. 능력이 있고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이다. 여건이 문제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능력이 있다는 거는 문 교수님, 우리가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뭐 1년 얘기 나온 이유가 다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도 어떤 분들은 6개월이면 만든다, 어떤 분은 1년 걸린다, 3년 걸린다 하는데 저는 우리 사람 말고 2015년에 미국의 과학자 한 명 퍼거슨 박사가 한국은 1년 만에 416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랬어요. 우리는 원자력 기술이 5위 내지 6위잖아요. 다 기반 기술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핵 무장한다는 건 엄청난 그 세계적인 반핵 여론이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도 부담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기술은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핵무기를 못 만들면 차선책이 뭐냐 이런 얘기 계속 거론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그건 못 만들어 일본처럼 그러면 우리 잠재능이라 갖자. 농축도 못하는데 재처리도 못하는데 우리가 무슨 핵무기를 논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것이 기본이 돼야 그 다음에 핵무장으로 갈 수 있는데 이것도 선행 여건도 조성이 안 됐는데 어떻게 핵무장 안 하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근데 사실 뭐 독자적 핵무장, 주한미군 철수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북한의 핵 개발이 상당히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얼마 전에 김정은이 핵잠수함 건조하는 거 시찰하는 모습도 공개했잖아요.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의 엔드 스테이트 이거는 작게 만들어서 물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SLBM이에요. 그것이 오늘날 세계 핵전쟁에 억제하는 최선봉에 있거든요. 북한도 그 목표를 가고 있어요. 그러나 2010년부터 계속 노력했는데 국제 제재, 유엔 제재 이런 것 때문에 이 진도가 안 나가다가 푸틴하고 두 번의 정상회담 하면서 이제 이 물밑 협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부족 기술, 예를 들면 원자로 같은 거 이런 거 부족 기술을 약속한 것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2019년도에 김정은이가 전략 잠수함을 시찰한 후에 2024년 후에 김근욱함 디젤 잠수함에 핵무기 싣고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또 핵잠수함을 선전하는 거 보면은 이것도 수년 내에 핵추진 잠수함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해 두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국민들은 잠수함 만드는 것도 북한에 30년 뒤졌는데 디젤 잠수함 만드는도 핵잠수함도 그렇게 뒤지면 되냐? 이게 지금 우리가 뭐 하는 거냐? 응? 우리가 경제력이 50-60배 되는데 거기는 핵무기도 만들고 핵잠수함 만들고 우리 위협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 하냐? 이런 여론이 비등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류한수 교수님 핵무장을 하려고 해도 이게 당장 뭐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그 거기에 들어가는 뭐 재원도 마련해야 될 것이고요. 사실 그것은 뭐 큰 문제가 아닌데 핵 실험을 하고 여러 가지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과연 우리나라에서 자기네 앞마당을
핵실험장으로 허용할 어떤 국민이 과연 있을까? 뭐 네. 이런 그 문제를 생각하면은 사실은 풀어야 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게 NPT 문제도 또 걸려 있는 거 맞습니다. 국제 사회에서 예. 사실은 그 국제 사회가 인정하지 않는 핵 개발을 할 때 엄청난 경제 제재가 가해지는데 예. 사실 한국도 마찬가지일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제 제재를 감당할 우리가 그 의사가 있는가, 그런 능력이 있는가를 또 따져봐야 될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문 교수님, 만약에 독자적인 핵무장이 어렵다 현실적으로 이러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한 예. 쉽지 않아요. 왜냐면 미국은 우리가 다 해줄게, 핵 확장 해줄게 하는데 그 쉽지 않은데 그렇게 되면은 정말 굉장히 이 미국을 설득하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선책으로는 우라늄 농축 시설이나 제철 시설 이런 걸 갖는 게 우리가 먼저 가야 될 길이다. 네. 그렇게 하면서 조금 전에 언급했지만은 북한이 핵무기를 물속에 숨기니까 그걸 추적 감시하려면 추적 감시할 수 있는 핵추인 잠수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여론이 지금 많이 비등하고 있죠. 네, 사실 우리가 쭉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자 우크라이나 사례를 보면서 만에 하나 트럼프의 압박이 시작된다면 우리도 혹시 우크라이나처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백악관 회담 때 트럼프가 사실 젤렌스키한테 이런 얘기했잖아요. 너희들 카드가 없다. 이렇게 계속 압박을 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우크라이나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가져야 할 우리만의 카드가 있다면 전문가분들이니까 한 분씩 얘기를 해주시면 조원모 박사님 어떤 카드 거론하시겠어요? 우리는 카드가 많아요. 첫째,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아니고요. 우리는 예. 대한민국이고 우리가 가진 많은 것 중에 지금 트럼프가 제일 먼저 말한 건 조선업을 얘기했죠. 네. 미국 전쟁 영화 보면 제일 먼저 나는 게 항공모함이잖아요. 미국은 군사력이 해군이 제일 세요. 예. 해외로 투사해야 되니까. 근데 해군력에서 지금 중국의 함정 척수로 현저하게 밀려요. 예. 몇 년 지나면 지금 한 5, 60조 차이 나는데 거의 100여 쪽 차이가 나거든요. 예. 아마 4대 3점 될 거예요. 그러면 균형이 붕괴해야 돼요. 네. 그 조선업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미국의 노후된 군함 수리, 신조함 건조, 예. 대한민국이 다 할 수 있거든요. 저것만 가지고 있어도 마음대로 못 하죠. 조선업 카드를 거론해 주셨는데 문구슬 교수님은 어떤 카드가 있다고?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 요구할 때 예.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이 A, B, C 안을 가지고 예. 과연 우리가 계속 그 요구하는 대로만 할 것이냐 조금 전에 예. 말씀하셨지만은 그거 하고 그다음에 조선업 협력이 지금 절실하게 요구하고 우리 협력을 그런 때 우리는 주기만 할 것이냐 예. 그래서 give and take 여기는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우리도 그렇게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대신 우리가 원하는 것도 해줘라.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핵추인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해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우라늄 농축 시설과 제철 시설 이런 거는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네. 일본 수준으로 해달라. 이런 정도는 요구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력, 소위 말하는 K방산 얘기를 하시는 거죠. K방산 카드를 말씀을 하시는 건데 류 교수님께서는 어떤 카드가 있다고 보세요? 미국의 가장 큰 목표가 역시 그 중국을 견제하는 것일 텐데요. 네. 중국을 견제하는 그 카드에서 한국이 정말로 유용하다. 이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은 중국 바로 옆에 있고 또한 경제 대국이기 때문에 예. 미국이 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중국을 견제할 때 상당히 힘에 부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대한민국과 손을 맞잡으면은 중국을 견제할 때 효율성이 있다. 이런 점을 강조하면 될 듯합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 세 분께서 우리가 가진 협상 카드 거론까지 해주셔서 저희 지식 배터리 80에서 100%로 완충됐습니다. 자, 트럼프의 행보에 따라 더 굳건한 안보가 필요해진 가운데 우리의 협상 카드가 뭔지에 대해서 몰랐던 이야기 한번 살펴봤습니다.